2025년 9월 5일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아웃 오브 타운 일정으로 파동 업데이트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한담 이야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스밸리 얘기를 드렸는데요. 은하수, 밤하늘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봤던 저녁 노을 중에서 가장 붉었던 노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저희 큰애가 마이애미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보고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한 5시간 걸렸는데, 물론 이때는 코로나 전입니다. 플로리다주 최남단에 위치한 미국 부자들의 로망, 플로리다 마이애미. 요즘은 팜비치가 조금 더 유명해졌죠. 여기 마라라고 컨트리 클럽, 트럼프가 뺏은 곳은 아닌데 이걸 뺏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돈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원래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린 시절 꽤나 챙겨 먹었던 시리얼 컴퍼니 포스트의 상속인이 의뢰해가지고 처음에 지었는데, 그때는 집 하나 있었어요. 그 집 하나를 지은 거죠. 그래서 쓰다가 그 포스트가 이제 죽고 나서 기부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겨울 별장으로 쓰도록 기부를 했는데,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플로리다 키 비스케인에 위치한 백악관 별장을 더 좋아했고, 또 지미 카터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여기 마라라고 리조트가 자꾸 이제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한 50년 지나니까 유지비가 들어가지고 다시 포스트 재단에 사용권을 다시 반납을 합니다. 기부한 거를. 그러니까 포스트 재단에서도 이거 뭐 줬다가 다시 도로 돌려주냐 그러면서 2천만 불의 매물에 내놨는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1,500만 불 주게 하고 인수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포스트 패밀리가 싫다 하면서 거절을 했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가 마라라고인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여기가 마라라고인데 요 앞에 집이 있어요. 트럼프가 요 집을 삽니다. KFC의 이 오너한테 200만 달러에 여기 있는 집을 사요. 어떤 집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집을 사답니다. 사가지고 마라라고 여기서 보이는 오션뷰를 가리는 집을 짓겠다고 협박을 해요. 아니, 여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오션뷰를 가려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700만 불에 삽니다. 여기를. 공사할 당시에 들어갔던 돈이 700만 불이었는데 그냥 그 돈 주게, 그냥 그 돈으로 하자. 공사한 게 27년인데 85년에 샀으니까 이게 뭐 감가상각, 건물은 감가상각 안 되는 거 아시죠? 땅값하고 이거는 디프리시에이션이 안 되고 어프리시에이션이 됩니다. 장부상으로나 어찌되었거나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요. 근데 토지가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항상 어프리시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00만 불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인수를 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팜비치거든요, 플로리다. 그리고 여기가 포트 로더데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또 다른 휴양지입니다. 여기는 요트 정박지가 많아요. 카리브해로 나가는 대부분의 호화 요트들이 여기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애미는 요트가 없냐? 마이애미는 요트가 없고요, 크루즈가 많습니다. 크루즈 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한담에서 크루즈 배들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 드렸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좋아했던 별장 키 비스케인이 여기입니다. 대통령 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키 비스케인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근데 비스케인은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이애미로 갔는데, 마이애미는 한국 분들한테 마이애미 CSI라고 해가지고 그런 범인 잡는 드라마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마이애미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에 살던 부족 이름이에요. 인디안 부족의 이름이 마이애미족이었어요. 미국은 참 그 악어의 눈물처럼 이 부족을 쫓아내놓고 그 부족 이름으로 도시 이름 지어가지고 이중적인 면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공항이 좀 복잡해서 저희는 마이애미 북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로더데일로 도착해서 마이애미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마이애미 비치인데 갈매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어종이 풍부해가지고 먹을 게 많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갈매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가지고 여기 크루즈 배들이 출발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다들 이제 승선해가지고 카리브로 떠나는 거예요. 카리브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비안의 해적 나오는 그 카리브해가 여기인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크루즈 배가 출발해서 이쪽이 카리브해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이쪽 안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돌고 오는 코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하마, 이쪽이 이제 바하마 군도예요. 군도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자들이 법인 설립을 하고 옵쇼어 컴퍼니 만드는 대표적인 곳이 여기 바하마와 이쪽 카리비안에 있는 섬들입니다.
여기 마이애미는 쿠바 인구가 마이애미 도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마이애미는 쿠바인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쿠바의 음악 콩가와 룸바가 저녁 되면 항상 이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20%가 80%를 지배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여기도 어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민자들이 많으면 민주당, 블루 스테이트가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 플로리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쿠반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쿠바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공산당에 대한 반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공화당 색채를 많이 띠는 거죠. 그래서 마이애미는 완전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블루는 잘 안 보이죠. 그러고 보니 이분도 빨간 옷을 입고 계시네요. 이분도 빨갛고 블루는 잘 없습니다. 쿠바에서 넘어온 게 음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모히또라고 하는 칵테일이 있는데요. 멕시코에는 마가리타가 있고 쿠바에는 모히또가 있다. 이병헌이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하자 하는 영화에서 대사를 이제 하는데 그 모히또가 라임으로 만든 칵테일이 라임과 럼이 이제 주성분이고요. 멕시코의 마가리타는 레몬입니다. 레몬하고 데킬라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히또 얘기하면 이게 뺄 수가 없는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모히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의 모히또는 라 보데기다에서 나의 다이키리도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칵테일이거든요. 나의 다이키리는 엘 플로리디다에서 라는 얘기를 할 만큼 좋아했고 실제로 이 라 보데기다하고 엘 플로리디다는 해밍웨이가 왔던 곳으로 가면 해밍웨이 동상도 거기 있으니까 길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다이키리하고 모히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당뇨가 옵니다. 거의 매일 2잔씩 먹었다고 하니까 2잔 더 먹었겠죠. 나중에 뭐 2잔이라고 얘기하는데 2잔만 먹었겠습니까? 더 먹어가지고 다이비리가 와서 그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해밍웨이 얘기도 그래서 키웨스트 쪽으로 가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름엔 덥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바다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따뜻하고 최저 평균이 한 18도씨 정도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휴가지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왔던 이 날짜가 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마이애미 식당을 가시면 후가라고 하는 물파이프 담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막 길거리에서 막 하고요. 그런 거를 해보라고 이제 막 중간에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늘어서 있죠. 마이애미 비치 가면 여기가 이제 아트 데코 디스트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오늘 저녁을 하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모히또랑 스페인식 해산물 요리 빠에야랑 이렇게 마이애미에서, 왜냐면은 쿠바도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페니쉬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기를 당할 뻔하죠. 마이애미 관광지가 사기 좀 친다고 하더니 정말 영수증에 빠에야를 2개 시킨 걸로 표시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챙겨보고 이거 우리 테이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너네 거 맞아. 아니다 우리 빠에야 1개 먹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영수증을 찍어 나오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는 영수증 확인 꼭 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음식 사진을 앞에 붙여놓고 호객 행위 하는 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습기가 만땅으로 충만한 마이애미 선셋을 즐기러 남쪽에 사우스 포인트 파크라고 하는 데로 나왔습니다. UBS에서 발표하기로는 마이애미는 미국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부자 도시입니다. 개인 소득세가 면세예요. 플로리다주가.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면세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그 다음에 워싱턴, 와이오밍. 여기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방 소득세가 아니고 스테이트 텍스,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면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 소득세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해도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런 지역을 선호합니다. 또 이게 마이애미 하면 허리케인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쪽에서도 있고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으로도 올라옵니다. 허리케인이. 그래서 멕시코만을 많이 덮치죠. 여기 바하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이쪽까지 많이 허리케인이 오는데 여기가 서경 지금 160도 지역입니다. 그 라인이고 적도하고 놓고 봤을 때 남아메리카 서쪽 여기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이런 태풍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20년간 나타난 열대성 저기압을 표시한 건데 여기만 없죠. 뭐 어찌되었건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북쪽 지역의 허리케인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시즌이니까 그 전에 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매직아워, 일출이나 일몰, 석양을 볼 때 매직아워는 이제 골든 아워하고 블루
블루 아워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이제 골든 아워죠. 해가 질 때는 골든 아워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 아워로 바뀝니다. 해가 뜰 때는 블루 아워가 먼저 오고 그 뒤에 골든 아워가 오죠.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금 여기서 막 입술을 하고 있잖아요. 입술을 하고 나면 하늘의 파란색과 노을의 황금색이 장관을 이루면서 쇼를 준비합니다. 이제 해가 조금 더 떨어지면 파란색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블루 아워가. 그러면서 파란색이 강해지면 파란색의 보색, 노란색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빨간색과 녹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때 골든 아워에서 블루 아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녹색까지 겹쳐서 동시에 보이는 한 1분 정도 됩니다. 요 시점이. 그런데 이런 칼라를 보기 위해서는 빛 반사가 많아야 되고 빛 반사를 위해서는 대기에 습기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애미 같은 지역이 선셋으로 유명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명당이 필요 없습니다. 풍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다만 보이면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바다가 보이면 허리케인이 바로 들이치거든요. 그래도 허리케인은 잠시고 바다와 노을은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 사람들은 바닷가 명당 자리를 좋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석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마이애미 키웨스트의 선셋을 보러 출발합니다. 1926년에 출간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책에서 해밍웨이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이 저녁이 되면 석양이 물든 지평선으로 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책에 썼는데 그때 해밍웨이가 봤던 저녁에 석양이 물든 지평선이 이겁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키웨스트로 가는데 저는 키웨스트라고 해서 열쇠 모양으로 생긴 섬들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섬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열쇠 모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쇠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K가 아니고 K, C-A-Y예요. 이 K는 낮고 모래가 많은 산호초 섬을 가리키는 말인데 K-E-Y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또 미국 애들은 미국식으로 발음하거든요. K-E-Y라고 쓰고 K라고 읽으면 될 텐데 이 친구들은 그냥 미국식으로 키라고 불러가지고 키웨스트가 된 거예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다리, 이게 도로가 아니고 다리예요. 이런 다리를 42개를 넘으면 키웨스트에 도착.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키웨스트로 쭉쭉 내려오는, 한참을 내려오면 미국의 최남단 키웨스트에 도착. 한 270km 정도 됩니다. 왕복 2차선이어가지고 차가 막히면 그냥 막히는 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270km인데 실제로는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 생각을 잘 못해요. 마이애미에서. 막상 키웨스트 도착하면 마이애미까지 거리는 170마일인데 쿠바까지는 90마일밖에 안 됩니다. 쿠바랑 더 가깝죠. 그래서 쿠바 조크 중에 90마일만 수영하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 멕시코만은 지금은 멕시코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말을 참 잘 들어요. 보면 구글 정말 말 잘 듣습니다. 여기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얘기했다고 바로 바꿔버렸어요. 여기가 원래 걸프 오브 멕시코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이죠. 여기가 키웨스트, 쿠바, 하바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노인가 바다에서 나오는 산티아고 할배가 잡은 청새치를 뜯어먹는 상어떼가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90마일 헤엄쳐서 여기를 온다는 거는 다 뻥입니다. 갈 테면 가봐라 그 얘기죠. 당일 코스로 가기에는 좀 멀죠. 5시간에 5시간 좀 먼데 여행할 때 여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여행이고 또 빠듯하게 이때 아니면 못 간다 싶으면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다 오는 것도 여행입니다. 잘 짜인 계획보다는 일단은 가고 보는 그런 한 걸음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행인 거죠. 저녁 노을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느라고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오후 5시입니다. 여기가 해밍웨이가 1931년부터 39년까지 살았대요. 여기서. 근데 무기여 자리과라가 29년에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 좀 챙기고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여기서 집필을 한답니다. 책 제목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페인 혁명을 지지해서 종군 특파원으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피카소를 만나죠. 그래서 종군 기자로 활약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또 책을 1940년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해밍웨이 모습은 저는 탐 크루즈인 줄 알았어요. 1차 대전 참전할 당시랍니다. 마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맘때 되었을 때 마초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 이때는 완전 생훈남이죠. 이때 1차 대전 참전하고 나서 이탈리아 전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찍은 사진
사진이라는데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9년에 무기여 자리거라를 집필을 합니다. 기왕에 이제 해밍웨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밍웨이가 자주 갔던 카페랍니다. 글도 쓰고 이게 파리 쌍제르망 데 프레라고 하는 디스트릭에 있는 레디 마고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장폴 사르트르하고 알베르 까미하고 파블로 피카소하고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자주 찾았는데 이 피카소 아저씨가 해밍웨이하고 취향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꼭 거기 그 코너 그 자리를 좋아해가지고 먼저 거기서 앉아 있으면 해밍웨이는 이 카페의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카페로 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레디마고 옆에 있는 카페도 아주 해밍웨이 덕분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1차 대전 끝나고 해밍웨이가 파리 한 7년 정도 있었대요. 그때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는데 그분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이 피카소도 있었어요. 이분인데요. 여장부죠. 자기 그려준 초상화, 피카소가 그려준 거랍니다. 피카소가 그려준 초상화 밑에서 사진을 또 찍는. 근데 이렇게 뭐 귀인이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얘기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제 전쟁 때문에 발생한 잃어버린 세대, 그 작가가 3인방에 있는데 그 셋 다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게 해밍웨이, 그 다음에 스콧 피츠제럴드, 윌리엄 포크너, 이렇게 작가 3명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피카소도 하고 다른 사람도 지원했는데 일단 작가는 그렇게 3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해밍웨이하고 피츠제럴드가 되게 친했대요. 스타인 살롱에 모여가지고 문학도 얘기하고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피츠제럴드가 잘 나갔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출판사에 소개도 하고 이게 해밍웨이를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노벨 문학상은 해밍웨이가 받고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도 죽고 나서야 유명해지고 노벨상도 못 받았습니다. 인연이 있는 거죠. 일몰 전에 해밍웨이 집 보려고 했는데 문 닫았다고 들어오지 말래요. 5시에 문 닫는다고 늦었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당 14불씩 내고 집 구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잘 됐죠. 뭐 그냥 담벼락 사진 하나 찍고 바로 해밍웨이가 그렇게 예찬했던 저녁 노을을 보러 출발합니다. 지도에서 석양 보기 좋은데 찾아가지고 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지도에 보면 여기가 리틀 스위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카리브해 무슨 스위스냐. 근데 보니까 지붕도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스위스 지붕이 이렇거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쌓이면 안 되니까 바로 눈이 흘러내리게 지붕 설계를 하는데 카리브해 뭐 눈 올 일도 없는데 웬 스위스풍인가 하더니 여기에 스위스 시계, 보석 이런 가게들이 막 즐비합니다. 저녁 노을 보면서 낭만이 넘치고 이 넘치는 낭만에 지갑이 열리고 그때 옆에 있으면 고맙습니다. 이쯤 되면은 스위스 상인들도 보통이 아니죠. 지는 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진지하게 서서 노을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저녁 노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석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답입니다. 자, 이제 노을이 집니다. 때마침 요트에서 석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앞쪽에 보이는 땅, 그 뒤로 보이는 구름, 그래서 이 태양이 요 땅 뒤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래 보이니까 이쯤 되면은 천둥소리 맞나 하는 착각이 들 만큼 태양이 땅속으로 꺼집니다. 해밍웨이가 퓰리처상도 받고 노벨 문화상도 받았는데 그 노인과 바다의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2012년부로 저작권이 해지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노인과 바다에 대한 표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청새치하고 노인하고 막 싸우는 그런 표지들이 나왔는데 정작 원작의 표지에는 청새치도 없고 노인도 없습니다. 원래 해밍웨이 문체가 좀 담백하다고 하는데 그 문체보다 더 담백한 표지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는 집, 바다와 집, 노인에게는 청새치와의 사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85일간 그렇게 허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돌아갈 집이 있었고 자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 마눌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다 라고 의욕 충만한 얘기를 합니다. 청새치를 상어한테 뺏긴 거는 결과적으로 파괴라는 거죠. 파괴될 수는 있지만 85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그게 패배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상어가 청새치를 다 뜯어 먹어도 자기는 돌아올 집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밍웨이가 바다에 나가서 청새치를 잡은 건 아니죠.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청새치랑 그렇게 사투를 하면서 난리를 쳐던 경험을 가진, 그래서 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해준 그레고리
푸엔테라고 하는 쿠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104살까지 살다가 2002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다음에 그 푸엔테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현금 2만 불을 드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현금 2만 불은 자동차 12대 또는 집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푸엔테 할배는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를 타셨대요. 그래서 104살까지 장수를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꼴깍하고 이제 빠지면 이게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망원 렌즈를 달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면 이 마음이 찌릿한 게 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망원경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그냥 찍으면 이 순간이 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도 그 당시에 200mm 렌즈를 들고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찍을 때 찌릿하고요. 또 찍고 나서 사진을 현상할 때 디지털이니까 따로 현상하는 건 없죠. 라이트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또 찌릿함을 한 번 더 느끼고 그 뒤에 프린트해서 앨범으로 보관하면서 한 번 더 그 찌릿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진은 감동이 3배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가 이 순간을 보면서 내일도 해가 뜬다고 태양은 희망이라고 그렇게 외쳤나 봅니다. 이제 해가 꼴딱 떨어지고 나니까 미국 애들은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해가 졌는데 왜 행복하지? 그런데 해가 졌는데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정반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처음에 보면서 아니 이 그림은 도대체 뭐지? 왜 절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녁 노을이죠. 그리고 여기는 빙하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적 배경이 노르웨이 오슬로 이케베르크 언덕이랍니다. 거기서 보면 피오르드 빙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화산 폭발의 기억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화산 폭발의 기억도 있겠지만 빙하가 쪼개질 때 나는 굉음, 그 굉음으로 인해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뭉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 오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의 기대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뭉크가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한 붉은 노을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화산 폭발은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랬을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이 9년 전에 터졌고 뭉크가 이 작품을 남긴 게 1892년이니까 시점도 안 맞고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한 붉은 노을은 뭉크 뒤쪽으로 나오면 안 되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을이 지는데 해가 절로 떨어지는데 인도네시아 화산하고 연결이 돼야 연결을 하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뭉크의 절규는 빙하가 쪼개지는 소리다. 그래서 이 뭉크의 절규를 보면서 빙하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시면 정말 대단한 감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빙하가 쪼개질 때 보면 이렇게 V자 협곡에서 첩첩이 쌓인 글레이셔가 어느 순간 짜개지면서 여기 틈새 보이시죠? 이런 틈새가 짜개지면서 저녁 무렵에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굉음은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기는 카리브해라 빙하는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황금빛 저녁 노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노란색이 물러가고 붉은 노을 마지막 선셋의 피크를 향해 달려가. 해가 지고 나니까 달이 더 밝게 빛나죠. 그때 선셋을 축하해주는 축하 비행 고맙죠.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순등이 저녁 노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키웨스트에서의 선셋이었습니다. 오늘 한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